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남규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벌써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5월 19일이고요. 우리 10주차 수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5월 첫 주에는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 집에도 또 어린이가 있어서 어린이날도 챙기고 또 이제 가까운 곳에 양쪽 부모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어버이날 생각해보면 저도 누군가의 어버이기도 하고 어린이는 아니지만 누군가의 아들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어버이기도 한데 주로 아마 제가 대접을 받기보다는 챙겨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수업 들으시는 여러분 대부분도 저랑 좀 비슷한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스승의 날도 있었죠. 스승의 날 학교에서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 만나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이메일도 주시고 또 카톡으로 요즘에는 안부를 많이 전하니까요. 근데 굉장히 감동적인 메일이 몇 개 있었어요. 우리 이제 수업에 대해서인데, 어, 굉장히 이제 저도 나름대로 뭐 열심히 방법을 찾아가고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그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히려 저한테, 너무 고생 많으시다고 또, 힘내시라고 응원을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울컥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도 굉장히 이제 몇 시간 모니터 앞에 앉아 있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예, 이게 저희 다른 일을 할 때도 저도 모니터 앞에 앉아 있고, 또 수업을 할 때도 모니터 앞에 앉아 있고 하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이번 지금 반학기 정도 지났잖아요. 반학기 동안 시력이 갑자기 원래 시력은 컨티뉴어스하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디스크릿하게 탁탁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절감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안경이 거의 뭐 도수가 팍팍 바뀔 정도로 이번 학기에 좀 그런 눈에도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또 저희 이제 강의를 하는 여러 교수님들 생각도 오히려 해주시고 또 우리 교수님들 만나면은 여러분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수업이야 뭐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겠지만 소통이 문제인데 학생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학원은 그렇잖아요. 학부랑 좀 다르게 대학원은 교수와 학생 간의 1대1은 아니라도 1대 소수의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또 이제 랩 생활도 있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과 교수 간에 좀 친밀한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시작만 딱 걸어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직 시작이 안 된 그런 특히 이번 신입생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교수님들도 바라고 저도 바라는 거는 조금 더 어색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교수님들한테 이메일을 보내거나 또 뭐 연락을 해서 한번 좀 인터랙션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렵다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수업을 많이 들으시니까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된 교수님한테 연락을 드려도 좋겠고요. 아니면은 또 전공주임 교수님도 있고, 아니면 또 저한테 물론 연락을 주셔도 좋겠고, 아니면은 수업도 듣지 못했고, 보직 교수님도 아니지만,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은 랩 소개가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좀 관심 있는 분야, 뭐 관심 있는 연구 주제를 연구하시는 그런 교수님이 계시면은 먼저 한번 연락을 드려서 직접 찾아오셔도 좋겠지만 뭐 전화나 어, 뭐 여러 가지를 이메일을 통해서라도 상담을 한번 받으시고 나면은 수업은 수업대로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그 이외의 것들도 뭐 대학원에서 해야 할 것들도 좀 안내를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메일을 주신 게, 물론, 좀 응원의 메시지도 있었지만, 사실은 출석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었나 봐요. 제가 지난주에 녹화를 하면서 출석을 확인을 하셔라. K클래스에 들어와서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뭐,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하셨을 텐데,
이게 좀 에러가 많이 있나 봐. 에러라기보다 어떤 설정 문제일 것 같은데 K클래스에 들어갔더니 뭐라고 메시지가 뜨냐면 이 출석부에 대한 권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에러 메시지가 뜬다라고 하는데, 제가 학생 그 수강생분들 메뉴를 제가 들어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비슷한 에러 메시지가 떴는데 본인이 그 해결을 하신 분들은 물론 정보 시스템 팀에 여쭤봐도 되겠지만, 물어봐도 되겠지만, 우리 안에서 해결을 하면 더 좋으니까 이 출석부에 대한 권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에러가 떴는데 해결을 하신 분은 우리 가상대학의 뭐죠? 그 질의응답 게시판인가요? 거기에 간단하게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조금 더 교류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은 뉴럴 네트워크 클래시피케이션의 일종이지만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를 따로 띄어서 한 섹션을 만들었잖아요. 오늘은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들에 대해서 인덱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럴 네트워크를 알기 전에, 그 뉴럴 네트워크가 결국에는 파이썬이나 여러 가지 랭귀지에서는 얘네가 벡터들의 연산으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알아봐야 되겠고요. 또 이와 관련된 개념으로 좀 헷갈릴 수 있죠. 벡터, 행렬, 매트릭스죠. 그리고 어레이, 배열, 얘네들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umpy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얘는 이제 파이썬에서 배열을 다루기 위한 여러 가지 함수를 제공을 하는 그런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numpy 구조를 사용을 하면 행렬 계산, 벡터 계산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어레이, 배열에 대한 여러 가지 산술 연산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내적, 그리고 행렬곱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나요? 고등학교 때 배웠나요? 예전에 배웠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열에는 축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데, 그 축에 따라서 집계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뭐 평균을 낸다던가 아니면 썸을 구한다던가 이런 연산들이죠. 그리고 트랜스포즈, 얘는 전치라고 합니다. 그 우리 엑셀로 치면은 행렬 바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행렬 바꿈에 해당되는 거고요. 브로드캐스트라는 독특한 개념이 있는데, 얘는 numpy에서 제공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행렬 자체에 모두 브로드캐스트가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numpy에서 제공되는 브로드캐스트를 알면 뉴럴 네트워크의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연산을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브로드캐스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퍼셉트론이라는 뉴럴 네트워크로 가기 전 단계의 퍼셉트론이라는 기본적인 모듈을 살펴보게 될 텐데, 퍼셉트론이 무엇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고요. 이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논리 게이트, 로직 게이트라고 하는데, 얘는 회로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ND 연산, OR 연산 이런 것들을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방법을 볼 거고요. 기본적인 싱글 레이어, 단층 퍼셉트론의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걔를 멀티 레이어, 다층 퍼셉트론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를 먼저 살펴볼 텐데,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게 될 거예요. 뭐 입력, 은닉, 히든이라고 하죠. 그리고 출력, 뭐 웨이트, 바이어스 이런 것들 컴포넌트를 살펴볼 거고, 뉴럴 네트워크가 진행되는 프로시저에 대해서 크게 보면은 순방향으로 흘러갔다가 역방향으로 흘러갔다가 순방향, 역방향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이 프로시저의 개요를 살펴보게 될 거고요. 이 프로시저의 순방향과 역방향의 자세한 내용은 이 다음에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즉 순방향으로는 forward induction이 일어나게 되고요. 순방향 추론, 요 추론을 하기 위해서 앞인 변환, 어파인이라고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핀 변환을 살펴볼 거고, 활성화 함수, 그리고 소프트맥스 펑션, 로스 펑션,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앞인 변환이라는 거는 그 입력값과 여러 가지 가중치들이 곱해져서 다음 노드로 전달되는 과정을 얘기를 할 거고요. 한 노드에서 뭔가 입력값을 가지고 계산이 이루어지고 나면 걔를 출력값으로 보낼 때 얘를 0이라고 보낼 건지 1이라고 보낼 건지 결정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맨 끝에 출력단에서 사용되는 건데, 여러 노드의 값을 받아서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될 확률이 얼마냐, 그런 확률로 바꿔주는 함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사실은 글쎄요, forward induction으로 넣어야 될지 back propagation, 백워드로 넣어야 될지 애매한데, 여기까지 추론이 이루어지고 나면 추론이 잘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우리 배웠었죠. 로스 펑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잘못 맞췄나, 얼마나 오차가 큰가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로스 펑션과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라는 개념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잘못했으면 많이 바꾸면 되고요. 조금 잘못했으면 조금 바꾸면 되겠죠. 그 과정이 이제 NN 백프로포게이션이 되겠습니다. 즉 만약에 정답이 정확하게 맞았으면 앞에서 본 이 로스 펑션으로 계산을 했더니 정답이 정확하게 우리가 다 맞추고 있다. 그러면 이제 백프로포게이션에 뭔가 에러를 수정할 필요도 없고 기회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잘 안 맞았을 테니까 백프로포게이션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수정을 해나가고, 그런 다음에 다시 포워드로 해서 다시 한번 계산, 또 틀렸으면 또 백워드로 계산,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될 건데, 그리고 네, 요 뒤에는 그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나서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실제로 얘를 돌려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돌려보면 직접 여러분이 만드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파이썬이나 뭐 기타 등등 다른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한번 돌려보실 텐데, 그 돌려보실 때 오히려 위에서 배우는 이런 핵심적인 개념들은 이미 다 세팅이 돼 있을 거고요. 여러분이 입력하실 수 있는 파라메타들은 다른 것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에 어떤 파라메타들이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forward induction까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backpropagation부터 다룰 예정입니다. 자, 우선 벡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우리 너무나 말을 많이 듣죠. 정말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이제 벡터라는 말을 듣고 그 후에 한동안 벡터란 얘기를 들을 일이 없었어요. 뭐 물리 시간에 좀 배우다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그 뭐 데이터 쪽을 공부를 하면서 벡터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벡터를 배우기 전에는 숫자에 대해서만 배웠잖아요. 예를 들면 3 더하기 3, 뭐 이런 21 더하기 7, 뭐 이런 숫자에 대해서만 배웠는데, 어느 날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거는 스칼라였어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게 3cm고 뭐 이렇게 하면 3cm고, 그러면은 뭐 뭔가요? 얘도 어차피 3, 얘도 어차피 3 합치면은 3 더하기 3은 6cm, 뭐 이런 게 이제 스칼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벡터를 배우기 전에는 그냥 요 길이인데 물리학에서 나타내는 요 개념으로는 크기니까, 요 힘의 크기이기 때문에 스칼라는 요 크기만 있고 방향은 관계가 없다. 방향은 위로 가건 옆으로 가건 대각선으로 가건 스칼라에는 방향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크기만 중요하게 생각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벡터라는 거는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로 3, 여기로 3,
똑같은 방향으로 3만큼 힘을 2번 주었으니까 얘네 두 개를 합치면 6이 된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3 반대방 다시 할까요? 네. 한쪽 방향으로 3만큼 힘을 주고 있고 반대 방향으로 3만큼 힘을 주면 얘가 안 움직이죠. 이건 저희 집에 가면 맨날 일어나는 일이에요. 큰 애는 왼쪽으로 당기고 있고 작은 애는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고 힘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숫자는 3 더하기 3이지만 방향이 반대잖아요. 방향이 반대기 때문에 오히려 빼기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3 이쪽으로 3 그렇게 되면은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거라는, 지금 이런 게 가능한 거는 스칼라는 숫자만 갖고 있지만 벡터는 방향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럼 방향을 나타내려면 좌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좌표를 찍어보면 예를 들면은 A라는 벡터는 X축으로 3, Y축으로 2만큼의 힘을 주고 있다. B라는 벡터는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0의 힘을 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2차원으로만 나타내는 건데 A는 뭐 1,2,3, B는 2,7,6 이런 식으로 X축, Y축, G축 해서 3차원으로도 물론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약간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표현을 썼는데 한번 보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A가 1,2,3 이게 3차원 벡터라고 그랬잖아요. 4차원, 5차원, 6차원 벡터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벡터는 몇 차원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끝도 없겠죠. 뭐 계속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말한 벡터가 몇 차원까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는 지금 여기에 나타난 값을 공간에 플로팅하면 선 위에 찍을 건지 면 위에 찍을 건지 공간 위에 찍을 건지 등등에 따라서 여기에 찍은 값 자체가 공간에서 어디에 매핑이 되느냐를 얘기를 할 때 얘가 1차원을 나타낸다, 2차원을 나타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인데 지금 요 슬라이드에서만큼은 좀 차원이라는 용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요 슬라이드 지나고 나서는 크게 구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A하고 1,2,3이라고 해서 얘가 3차원 공간을 가리키는 값이라고 했지만 여기 제가 적은 값 자체를 보세요. 적은 값 자체를 보면 한 행이잖아요. 한 행. 요런 상황이죠. 자, 요렇게 돼 있는 거를 행 벡터라고 하고요. 얘를 세로로 세운 거를 열 벡터라고 합니다. 자, 벡터 값을 1, 2, 3, 4, 5, 6, 7, 8 쭉 가로로 세운 걸 행 벡터라고 하고 세로로 쭉 세운 거를 열 벡터라고 하는데 결국 둘 다 1차원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얘도 1차원, 얘도 1차원. 한쪽 방향으로만 적었잖아요. 얘가 나타내는 값이 공간에서는 3차원으로 찍힐지 모르겠지만 이 값을 저장하기 위한 자료구조 측면에서 보면 자, 이 값을 저장하기 위한 자료구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행 하나로 돼 있는 1차원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행벡터들이 여러 개 쌓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1,2 1, 2, 3이라는 점이 하나 있고 2, 7, 6이라는 점이 또 하나 있었다. 이렇게 점 하나와 점 두 개가 있었다. 그러면은 벌써 얘는 2차원 구조가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행렬이라고 하고 정말 많이 배웠었죠. 얘를 매트릭스 행렬이라고 합니다. 즉 이 관점에서 보면, 즉 자료구조 관점에서 보면 숫자들을 한 방향으로만 쭉 나열한 게 벡터인데 가로로 나열하면 행벡터, 세로로 나열하면 열벡터. 그런데 열벡터를 여러 개 쌓던지 행벡터를 여러 개 쌓으면은 가로 세로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매트릭스 행렬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벡터와 매트릭스 모두
어레이의 특수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자, 어레이는 자, 배열 다차원 자료 구조인데 1차원도 되고 2차원도 되고 3차원도 돼요. 4차원도 되고 5차원도 됩니다. 배열은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 쭉쭉쭉쭉. 자,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5차원 배열과 4차원 배열과 3차원 배열에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3차원 배열, 4차원 배열, 5차원 배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2차원 배열엔 특히 이름이 있는데 그게 행렬이라는 이름인 거죠. 그리고 2차원 배열은 특별히 행렬이라고 부르고요. 1차원 배열은 특별히 벡터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념을 잡으시면은 배열이 있는데 배열 중에서 1차원 배열을 벡터라고 하고 2차원 배열을 행렬이라고 하고 나머지 3차원 이상은 별다른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3차원 배열, 4차원 배열, 5차원 배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차원이라는 말을 다시 좀 중의적으로 한번 다시 사용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배열 중에 1차원, 자, 지금 요거를 얘기를 해볼까요? 자, 요 놈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요 녀석은 어레이인데 1차원 어레이인 거예요. 자, 얘는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1차원 배열이라고도 부르고 그냥 벡터라고도 부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벡터를 구성하는 요소가 3개 있기 때문에 얘를 플로팅을 한다 그러면 3차원 공간에 플로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행렬의 계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행렬 연산 계산을 할 때는 numpy라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numpy의 약자는 numpy는 이제 numerical python이라는 용어의 약자가 되겠고요. 이 패키지, 이 라이브러리에서는 n차원이니까 n-dimensional array라는 객체를 제공을 합니다. 요거는 지금 그 파이썬에 대한 내용이라서 여러분이 아직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네,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ND 어레이 객체를 곧 numpy 배열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일반 배열을 numpy 배열로 바꿔 놓으면 numpy에서 제공하는 여러 연산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배열을 numpy 배열로, 즉 ND 어레이 객체로 바꿔놓고 나면 여기에서 함수를 이용해서 차원도 간단하게 뽑아볼 수 있고요. shape, 모양, 형상도 뽑아볼 수 있습니다. 이 shape이 굉장히 중요한 게 뒤에 뉴럴 네트워크 가다 보면은 행렬 곱을 하게 되는데 행렬 곱은 서로 가로 세로 뭐 행렬의 어떤 궁합이 맞아야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shape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3차원부터 보면 3차원 배열을 보면 요 축은 어디가 먼저인지는 계속 요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이 좀 되뇌이셔야 될 것 같아요. 늘 헷갈리는데 자, 0번째 축이 아래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 요렇게 X, Y, G 뭐 글쎄요. 자, 행 이렇게 되죠. 열 그 다음 이거는 뭐 깊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자 0번째 순서대로 몇 층까지 있냐 하면 4층이 있잖아요. 그래서 4, 그 다음 3층이 있잖아요. 3, 2층이 있으니까 2. 그래서 이 배열의 모양은 4, 3, 2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차원일 때는 요거는 우리가 많이 쓰죠. 보통 연산을 할 때 행을 먼저 카운트를 하고 그 다음 열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다가 보면 2층이 있는 거죠. 그래서 2,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다 보니 3층이 있는 거죠. 그래서 3이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1차원인 경우는 조금 애매합니다. 1차원인 경우는 축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0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차원, 3차원 같은 경우는 아래로 내려왔는데
1차원 같은 경우는 아래로 갈 수가 없어요. 요게 1이 아니고요. 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바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오른쪽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얘를 그냥 오른쪽으로 가면서 4개를 만났다 해서 4라고 쓰게 되는데 요 쉐이프 함수를 쓰게 되면은 그냥 4라고 나오지 않고 4, 라고 출력이 돼서 그거를 참고로 그대로 제가 출력을 해 봤습니다. 자, 유의하실 거는 지금 얘가 늘 헷갈리게 될 텐데 지금 얘랑 비교를 해보면은 얘는 2,3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1,4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1,4가 아니고요. 얘는 이쪽으로는 축이 아예 없는 겁니다. 이쪽으로는 축이 아예 없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4다라고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하나가 있더라도 축은 축이니까 1,4라고 써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도 보면은 아래로 내려왔죠, 옆으로 갔죠, 뒤로 가는 거 결국 얘 하나씩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도 2,3,1이라고 해야 되게요. 자, 그게 아니고요. 자, 얘는 축이 지금 없는 거고 한쪽으로만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뭐 내용을 이해할 때는 크게 뭐 중요하진 않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파이썬을 가지고 실제 코드를 작성할 때 그때 요 쉐입을 보면서 뭔가 연산을 수행하셔야 될 때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여러 가지 행렬에 대한 연산 중에 산술 연산을 살펴볼 건데요. 요거는 우리 워낙 오래전에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라서 좀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맨날 어려운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려운 것만 할 수는 없고 좀 쉬어가는 페이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쉰다라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쉬지는 않을 겁니다. 자, 만약에 행렬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자, 얘네 뒤에 이제 브로드캐스트 배우겠지만 그 배우기 전에 일반적인 경우, 자, 다시 말씀드리면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지금 쉐입이 같잖아요. 2,5잖아요. 둘 다. 그러면은 얘와 얘를 더한다라고 하면 각각 위층의 맨 왼쪽 집, 위층의 둘째 집, 얘네들끼리 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얘네끼리 더해서 11이 나오고요. 얘와 얘를 더해서 11이 나오고 해서 각 요소별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자, 쉬는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요것도 물론 이제 예전에 배운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우리가 자주 쓸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하도록 할 텐데, 얘는 내적이라는 개념이고요. 내적은 원래 이너 프로덕트라고 쓰잖아요. 이너 프로덕트라고 내적을 써야 되지만 지금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이런 닷 함수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닷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벡터의 내적이라는 개념이 있고 행렬의 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도 고등학교 때는 그냥 벡터는 벡터고 행렬은 행렬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행렬 곱의 특수한 케이스가 벡터의 내적이더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행렬곱은 앞에서 본 이런 행렬 요소 사이의 곱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 여기에서 본 이런 요소 사이의 연산은 할 일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우리가 주로 했던 거는 요 행렬 사이에 행렬과 행렬의 곱, 즉 행렬의 요소 간의 곱이 아니라 행렬과 행렬의 곱인데요. 자, 보면은 요걸 먼저, 지금 이거는 내적을 먼저 설명하고 행렬을 설명하는 건데 우리는 거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 배웠잖아요. 얘는 지금 2 곱하기 3 행렬이고요. 얘는 3 곱하기 2 행렬이에요. 그랬을 때 결과부터 보면 요 숫자와 요 숫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행렬 곱을 수행할 수 있고요. 그 결과는 2 곱하기 2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3이 있고 행렬 곱 3,4가 있다 그러면 얘와 얘가 같으니까 행렬 곱이 수행돼서 그 결과로는 2,4라는 행렬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행렬을 계산하는 식은 행렬 곱을 계산하는 식은 얘와 얘를 곱해서 여기다 쓰고요. 자, 얘와 얘를 곱할 때는 1번 1번끼리 곱하고 2번 2번끼리 곱하고 3번 3번끼리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얘와 얘를 곱해서 여기다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1번끼리 2번끼리 3번끼리 다음에는 얘와 얘를 곱해서는 얘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얘와 얘를 곱해서는 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 함수를 맷머리라는 함수로 구현을 하고 있어서 앞 페이지에서 만약에 a 곱하기 b를 하게 되면 같은 형상의 행렬끼리 자기 위치끼리 곱하는 연산을 수행하게 될 거고요. 곱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행렬 곱을 하기 위해서는 맷멀 함수를 써서 해야 된다. 물론 물론 이제 패키지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제 넘파이에서는 맷멀이라는 함수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요 맷멀 함수를 써서 행렬 곱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요게 하나는 행벡터고 하나는 열벡터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얘는 얘 곱하기 얘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6, 2, 4, 8, 3, 2, 6 해서 답은 20 이렇게 하나 나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거 하나만 있었고 요거 하나만 있었다면 얘네들의 행렬곱을 수행하게 되면 얘는 답이 숫자 하나로 딱 떨어져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그랬잖아요. 행벡터, 열벡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벡터의 내적이라는 거는 행렬곱 중에서 행렬의 왼쪽 거는 행벡터, 오른쪽의 거는 열벡터인 경우랑 똑같은데 두 벡터에서 서로 대응하는 원소들의 곱을 모두 더한 게 내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닷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요.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죠. x는 1,2,3이고요. y는 2,0,0이다. 이렇게 되면은 내적의 관점에서 보면 위아래끼리 곱해서 2가 되고 0이 되고 0이 돼서 다 더하면 2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요 내적을 다시 행렬 곱인 것처럼 만들려면 1, 2, 3이랑 얘를 세로로 세워서 2, 0, 0으로 만들어 놓고 하면 됩니다. 즉 x는 그 위치 그대로 가고요. 그리고 y는 가로 세로를 바꿔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 행렬 곱 연산을 수행한 거랑 똑같아지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벡터의 내적은 행렬 곱의 특수한 경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계산하는 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면 벡터의 내적으로 할 때는 자기끼리 곱하고 자기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곱해서 다 더하면 되고요. 행렬 곱을 할 때는 형상에 유의를 하셔서 얘의 열 개수와 앞에 거의 얘의 행 개수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연산을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넘파이에서 제공하는 그 넘파이에서 넘파이 배열, 즉 ND 어레이 객체에 대해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다른 함수들을 살펴볼 건데 우리 함수 앞에서 이런 거 봤잖아요. 닷 함수도 봤고요. 맷멀 함수도 봤잖아요. 이번에는
집계 함수를 볼 겁니다. aggregation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런 이름이 있죠. sum, min, max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내용만 봐도 이름만 봐도 아시겠죠? 얘는 합을 구하는 거고 얘는 평균을 구하는 거고. 자, 그런데 얘네가 이제 축이 있잖아요. 축이 있어서 우리가 집계를 할 때 축을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축을 지정하지 않으면 얘네 전체에 대해서 집계를 할 겁니다. 즉 전체에 대한 합, 전체에 대한 미니멈, 전체에 대한 평균을 집계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축을 0이라고 우리가 주게 되면 축 0은 지금 이 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방향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쭉 내려가면서 집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축을 1로 주게 되면은 열별 집계 1로 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방향으로 가면서 집계를 하라는 겁니다. 소수점이 있으니까 조금 더 쉬운 숫자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쉬운 숫자로 보면 이 객체 A에 대해서 그냥 썸을 구하면 죄다 더해서 9, 7로 해서 21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썸을 하는데 축 파라메타를 0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아래로 내려오면서 집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5, 7, 9가 돼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축을 1로 하게 되면은 가로로 집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집계해서 6, 이렇게 집계해서 15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해서 집계를 할 때 전체 집계인지 행에 대한 집계인지 열에 대한 집계인지를 요 축을 뭘 주느냐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치 연산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 트랜스포즈라고 하고요. 행렬 A에 대한 전치는 AT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죠. 자, 전치라는 거는 우리 그 엑셀에서 보면 복사하고 붙여넣기 할 때 행과 열을 바꿔서 붙여넣기를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보면 지금 얘는 행 벡터잖아요. 행 벡터를 트랜스포즈 하게 되면 열 벡터가 되고요. 자, 얘가 가로로 1, 2가 있던 거를 세로 1, 2로 바꿔주고요. 얘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위치를 잘 봐야 되겠네요. 요 위치가 얘네 둘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1행, 2행, 3행부터 보면 1, 2, 3, 4, 5, 6인데 아까 1행, 2행, 3행이었던 게 1열, 2열, 3열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얘가 이렇게 되고요.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고. 자, 해서 행렬의 전치. 이 전치 개념은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이 가끔 아무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T라는 거를 딱 접하게 되면은 이건 또 무슨 기호지?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이 T는 트랜스포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브로드캐스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브로드캐스트는 넘파이에서 제공하는 파이썬 넘파이에서 제공하는 아주 요긴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뭐냐면 형상이 서로 다른 두 배열 간에는 원래 연산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사칙 연산을 요소별로 수행하는데 지금 얘와 얘는 형상이 같잖아요. 형상이 같으니까 수행을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2, 3, 1, 2, 3이라는 애가 있고 여기에 뭐 111이라는 애가 있다. 얘는 지금 형상이 다르니까 얘를 뭐 여기다만 더할지 여기다만 더할지 뭐 어떤 규칙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상이 다른 경우에는 원래는 산술연산이 안 되는데 브로드캐스트에서는 그걸 가능하다라고 완화시켰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얘는 지금 사실 차원이 없는 애고요. 얘는 지금 1차원인 거죠. 자, 이렇게 가로로 있는 1차원인 애고요. 얘는 2차원인 애고요. 얘는
아래로 1차원, 얘는 오른쪽으로 1차원 이렇게 돼 있는 애죠. 자, 그 상황에서 보면 자, 브로드캐스트가 항상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얘와 얘의 차이를 보면 왼쪽에 있는 애는 행으로 뻗어나가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애는 행으로 하나밖에 없잖아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요게 키입니다. 얘는 오른쪽으로 뻗어나가고 있고 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을 때 얘가 뻗어나가서 얘랑 같아질 수 있다면 복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였는데 5로 만든 다음에 더하란 얘기입니다. 자, 딱 요 규칙이 적용돼야만 브로드캐스팅이 일어날 수 있는데, 보면 얘는 지금 행으로 3이잖아요. 얘도 행으로 3이에요. 그리고 열로 3이잖아요. 근데 얘는 열로 1이에요. 자, 아까 1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얘만 좀 뻗어나가면 되겠다 해서 1인 애가 있으면 쭉, 그러면 똑같은 게 012, 012, 012가 카피가 돼서 3 곱하기 3이 돼서 얘를 더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거 하나 볼까요? 마지막 거를 보시면은 얘는 지금 아래로 3이 돼 있잖아요. 아래로 3이 돼 있는데 얘는 아래로 1이잖아요. 1, 눈이 번쩍 뜨이죠? 1이면 할만하지 해서 얘를 카피해서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3인데 얘가 1이잖아요. 1, 나도 할 수 있지 해서 이렇게 해서 3 곱하기 3을 두 개를 더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안 되는 것들 볼까요?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두 개가 있었다. 그러면은 확장이 안 될 거고요. 여기도 뭐 두 개가 있었다. 그러면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확장하려는 쪽이 한 개만 있을 때. 자, 지금 다시 얘를 보면 오른쪽으로 확장하고 싶은데 하나만 있었죠. 아래로 확장하고 싶은데 하나만 있었죠. 아래로 확장하고 싶은데 하나가 있고 오른쪽으로 확장하고 싶은데 하나가 있었죠. 이런 경우에만 자동으로 확대가 되어서 두 배열의 형상을 맞춘 뒤 앞 페이지에서 배운 산술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브로드캐스트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 퍼셉트론은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 구조가 퍼셉트론입니다. 자, 퍼셉트론을 구성하는 이 동그라미 있잖아요. 이 동그라미는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서 알고 있는 뉴런이라는 요소가 되겠고요. 뉴런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신경 구조를 형성하는 가장 최소 단위를 우리가 뉴런이라고 하죠. 이 뉴런의 경우에는 신호가 흐르면은 1이고요. 흐르지 않으면은 0인 거죠. 자, 저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경세포가 있을 때 이 신경세포에 만약에 신호가 흐르면은 1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거고, 흐르지 않으면은 0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거고, 즉 0, 1, 0, 1로 이제 뉴런들이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얘는 이제 뉴런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뉴런이 요런 녀석들, 얘도 뉴런, 얘도 뉴런, 얘도 뉴런입니다. 자, 이런 뉴런들은 1이 흐르거나 신호가 흐르면 1의 값을 갖거나 신호가 흐르지 않으면 0의 값을 갖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갖는데, 이러한 뉴런을 우리의 신경 구조도 이런 뉴런들의 집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뉴런들의 묶음으로. 자, 얘를 본따서 만든 가장 단순한 구조가 퍼셉트론입니다. 자, 딱 오른쪽에 보시는 요 구조인데, 뉴런에서 어떤 신호가 나오고 거기에 가중치가 붙게 되고요. 또 다른 뉴런에서 신호가 나오고 가중치가 나올 때 얘네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자, 얘네의 합. 얘 곱하기 얘, 그리고 얘 곱하기 얘를 더해서 y값으로 가져가게 되는데, 그 y값을 구해봤더니 우리가 미리 정해진 임계치가 있어요. 우리가 미리 정한 임계치가 있어서 만약에 이게 0.5다. 그러면은 지금 이 값을 구해봤더니 0.5보다 작다.
요 값과 요 값을 더해 봤더니 0.4였다. 그러면은 이 임계치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얘를 통과하지 못하고 얘는 그냥 0이라는 거를 출력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요 값을 더해 봤더니 0.8이었어요. 그러면은 임계치를 넘었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이 돼서 흘러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요 임계치가 갖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임계치가 지나치게 높으면, 임계치가 지나치게 높으면은 웬만한 것들은 다 안 흘러보낼 거 아니에요. 자, 임계치가 만약에 만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1이 흘러나오고 1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얘네 둘을 아무리 더한들 만을 넘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임계치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는 얘는 무조건 0이라는 값을 흘려보낼 거고요. 임계치가 지나치게 낮은 경우 0.001이다. 이런 경우에는 웬만큼 값만 더해지면은 요 값을 넘을 거기 때문에 무조건 1이 되는 거죠. 자, 요게 우리의 신경 구조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임계치가 지나치게 낮은 사람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인 거죠. 목이 다리만 얹혀도 아야 하면서 목이 다리에 해당되는 그런 충격이 왔어요. 근데 내 임계치는 너무 낮아요. 그러면 목이 다리에 해당되는 충격이 와도 무지 무겁게 느껴서 1이라는 값을 출력하는 거고요. 이 값이 무지 큰 사람은 둔한 사람인 거죠.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격투기, 이종 격투기 하는 선수들 보면 일부러 그런 수술을 한다고 그래요. 신경을 끊기도 하겠지만 그게 가능한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임계치를 높이는 작업을 해서 웬만큼 아파도 안 아픈 거예요. 웬만큼 아파도 임계치를 못 넘는 거예요. 그래서 0이라는 신호가 흘러서 이제 통증이 여기서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막 팔을 꺾어도 아프지 않고 이렇게 항복을 하지 않고 있다가 뼈가 뚝 부러지면 심판이 말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임계치의 설정이 중요하게 되는데 이런 퍼셉트론을 구성하는 요소는 입력값, 여기 x1과 x2가 있겠죠. 입력값이 있고 w, 웨이트, 가중치가 있겠고 그래서 출력으로 뭐가 나오냐 해서 입력, 가중치, 출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과 출력은 원으로 표시하고 얘를 일반적인 네트워크에서는 노드라고 부르고요. 신경망에서는 뉴런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되겠죠. 앞에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입력의 가중치를 곱해서 총합을 구해서 임계값을 넘으면 1 이렇게 출력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퍼셉트론으로 지금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바이어스는 우리 아직 안 봤는데 바이어스가 이제 세타랑 관련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살펴보고요. 임계값을 얼마를 할 거냐 얘를 0.5로 하고 얘를 0.3으로 해볼까요? 라는 식으로 우리가 수동으로 설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퍼셉트론에서는 이 값을 우리가 수동으로 설정을 합니다. 원하는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적합한 웨이트를 수동으로 설정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 요 값. 예, 요 값이 이제 바이어스, 임계값을 여기서는 지금 바이어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다시 뒤에 가서 얘기할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얘를 0.3으로 주고 0.2로 주고 0.5로 주자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있는데 신경망에서는 얘를 자동으로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구한다라는 게 처음부터 촉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랜덤하게 아무 값이나 줬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 아무거나 한번 넣어봐. 계산? 야, 틀렸대. 그럼 고쳐. 계산? 야, 또 틀렸대.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최적의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찾아가는 과정이 이제 신경망이 된다라는 겁니다.